저 바보 머슴에게 시집 보내라. 천한 것들끼리 짝을 지어 백일이 차면 멀리 팔아치우면 그만이니라. 한밤중 사랑채에서 새어나온 그 말에 부엌대기 분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사랑채에서 본 것 때문에 분이는 100일 뒤면 이 집에서 사라질 목숨이 되었지요. 넋이 나갔다는 머슴 돌석에게 떠밀려 가는 혼인길. 분이는 눈물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분이는 이 머슴에게서 아무도 모르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대대로 이름난 최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이 높고 곳간이 가득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누구나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그 큰 집의 부엌 한 구석에 분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올해 나이 19. 갓난쟁이 적에 들어와 솥단지 앞에서 자란 아이였지요. 손은 늘 볕에 그을고 물에 불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요.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했고 남의 험담에는 끼지 않았습니다. 부엌 어멈은 그런 분이를 두고 늘 혀를 찼지요. 저것이 천생종으로 늙어 죽을 팔자는 아닌데 말이야. 어멈도 참 무슨 그런 소리 하세요. 눈빛이 달라. 너는 도무지 종 같지가 않아. 종으로 났으면 종이지요. 무슨 다른 팔자가 있겠어요. 분이는 그저 웃고 말았지요. 천한 종으로 태어났으면 그리 사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분이의 하루는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시작되었지요. 물을 깃고 불을 지피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몸을 놀려야 매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최판수라는 사람이었지요. 나이는 45. 처진 눈은 늘 웃는 듯 보였지만 그 눈 속은 한겨울 우물물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지요. 이 최판수는 본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날이 진지 올렸습니다. 오냐. 분이는 늘 그를 작은 날이라 불렀지요. 작은 날이. 그러니까 이 집에는 본디 큰 날이가 따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최판수의 형님, 이 가문의 진짜 주인이었던 최대감이었지요. 최대감은 인자하고 고든 사람이었지요.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여러 마을을 먹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최대감이 반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지요. 그렇게 정정하던 어른이 하룻밤새 숨을 거두었으니 온 마을이 놀랐지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어른이 그렇게 가시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멀쩡하던 분이 어찌 그리 급히 가셨을까. 속병이 깊으셨던 게지. 사람 일이란 모르는 게야. 그렇게 큰 어른이 떠나자 동생 최판수가 집안의 모든 것을 틀어쥐었습니다. 곳간 열쇠도 땅 문서도 종문서도 모두 그의 손으로 넘어갔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최대감에게는 아들이 있지 않았던가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지요. 최대감의 외아들, 이 가문의 적장자가 버젓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도현. 올해 나이 22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현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안방도 사랑채도 글방도 아니었지요. 도현은 외양간 옆 머슴방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도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라 불렀지요. 그냥 머슴 돌석.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쇠죽을 끓이는 바보 머슴이었습니다. 돌서가 물 길어 와라. 물. 돌서가 마당 쓸어라. 마당. 돌석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끝말만 따라 했습니다. 눈은 늘 멍하니 허공을 보았고 입가에는 침이 흘렀지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쯔쯔 큰날이 핏줄이 저 모양이 됐으니 어릴 적 열병을 호되게 앓더니 넋이 나갔다지 아마. 불쌍한 게야. 그래도 작은 나리가 안 내쫓고 데리고 있으니 다행이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지요. 그래도 작은 나리가 인정이 많아. 바보 조카를 안 버리고 거두었으니 모두가 판수를 두고 인정 많은 사람이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분이도 처음에는 그 까닭을 몰랐습니다. 분이는 가끔 멀찍이서 돌석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지요. 그 바보 머슴은 밤이 되면 나직이 무언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꽃밭에서 잠을 자고 가락은 끊길 듯 이어졌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분이는 몰랐지요. 하지만 그 가락에는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적시는 데가 있었습니다. 바보가 부르는 노래라기에는 어딘가 슬프고 고왔지요. 돌석이 저 노래는 또 뭐래. 넋 빠진 놈이 흥얼대는 개지 뭐. 신경 쓸 거 없다. 그래도 가락이 참 곱지 않아요? 바보가 부르는 노래 같지가 않아요. 얘는 별것을 다 마음에 두는구나. 바보가 부르면 바보 노래지 뭐. 다른 종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 노래가 자꾸 마음에 걸렸지요. 넋이 나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은 가락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분이는 속으로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넋이 나갔다면서 어찌 저 노래만은 잊지 않았을까? 분이는 그 의문을 가슴 한편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분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늦도록 부엌 정리가 끝나지 않았지요. 그릇을 다 닦고 나니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분이는 행랑으로 돌아가려다 사랑채 쪽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지요. 이 야심한 시각에 누가 깨어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 앞을 지나려는 순간 분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종이가 타는 소리, 그리고 낮게 중얼거리는 목소리. 분이는 자기도 모르게 문틈으로 눈을 가져갔지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최판수가 화로 앞에 앉아 있었지요. 손에 든 누런 서찰 뭉치를 한 장 한 장 불 속에 던져 넣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된다. 이것만 없으면 이 집은 영영 내 것이지. 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요. 저것이 대체 무슨 종이기에 작은 나리가 이 야밤에 홀로 태우고 있단 말인가요? 형님의 글씨가 이제 와 무슨 소용이람. 형님, 너무 원망 마시오. 형님이 다 가졌으면 나는 평생 동생 노릇이나 하다 죽으란 말이오? 그건 너무하지 않소. 판수의 입가에 음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서찰까지 불 속에 던져 넣었지요. 도현이 저놈도 곧 처리해야 할 텐데. 멀리 팔아버리면 끝날 일이야. 어차피 바보가 된 놈 누가 찾기나 하겠나. 그 말에 분이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도현을 판다니. 그것도 바보가 된 놈이라니. 그렇다면 돌석이 바보가 된 데에는 무슨 까닭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분이의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걔 누구냐? 판수가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왔지요. 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칠 새도 없었습니다. 내년이 거기서 무얼 하고 있었느냐? 소인은 그저 부엌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옵니다. 무얼 보았느냐? 무얼 들었어? 판수의 눈이 시퍼렇게 번뜩였지요. 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그 말 외에 분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판수는 한참을 분이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칼날처럼 분이의 목을 겨누었지요. 이윽고 판수의 입가에 다시 그 차가운 웃음이 떠올랐지요. 그래, 아무것도 못 보았겠지. 못 보았어야 할 게야. 분이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판수는 분이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끔찍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분이는 마당으로 불려나갔지요. 판수가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고 그 옆에는 청지기 박서방이 구분등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분이라 했느냐? 예, 작은 날이. 내 나이가 올해 몇이냐? 19이옵니다. 혼기가 찼구나. 마침 잘 되었다. 너를 시집 보내려 한다. 분이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들었지요. 판수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저 바보 머슴에게 시집 보내라. 천한 것들끼리 짝을 지어 100일이 차면 멀리 팔아넘기면 그만이니라. 마당에 있던 종들이 술렁였습니다. 분이는 귀를 의심했지요. 바보 머슴에게 시집을 가라니요. 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본 것 때문이었지요. 판수는 분이의 입을 영영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당장 죽이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판수의 샘속이 있었지요. 멀쩡하던 종이 하룻밤새 죽어나가면 큰나리의 죽음으로 흉흉한 말에 또 의심이 돌 테니까요. 마침 판수는 떠돌이 노비 장수와 거래를 잡아 둔 참이었습니다. 바보 머슴과 묶어두었다가 100일이 차거든 둘을 한꺼번에 멀리 팔면 그만이었지요. 돈도 챙기고 입도 막는 셈이었습니다. 작은 날이 어찌하여 소인이 무어라? 천한 것이 감히 지아비를 가리려 드느냐. 판수가 곰방대로 마루를 탁 내리쳤습니다. 감히 내년이 거절할 자리가 아니야. 사흘 뒤에 혼례를 치를 것이다. 박서방 준비하게. 예, 예이. 판수는 곰방대를 빨며 마름에게 나직이 일렀지요. 노비 장수에게 기별을 넣어 두어라. 100일 뒤에 두 것을 한꺼번에 넘길 테니 값이나 잘 받아두라고. 알겠습니다. 작은 날이. 박서방이 구분등을 더 굽히며 대답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분이는 박서방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늙은 청지기의 눈에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 있었지요. 죄지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눈빛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분이는 부엌 뒷곁에 쪼그려 앉아 있었지요. 가슴이 막막했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바보의 아내가 되어 머나먼 곳으로 팔려가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때 늙은 유모 삼월 어멈이 다가왔지요. 삼월 어멈은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백발의 자애로운 눈을 가진 마른 노인이었습니다. 분이야, 너무 상심 말거라. 어멈, 이 늙은이가 너에게 한마디만 하마.
3월 어멈은 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귀한 것은 핏줄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그 마음이니라. 분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은 몰라도 된다. 다만 저 돌석이를 바보라고만 보지 말거라. 사람으로 보아주거라. 그러면 언젠가 내 눈에도 보일 게다. 어멈, 무엇이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때가 되면 알게야. 이 늙은이 말을 잊지만 말거라. 3월 어멈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지요. 분이는 더 묻고 싶었지만 3월 어멈은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니. 바보 머슴을 사람으로 보라니. 분이는 그 말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늙은이의 부질없는 위로라고만 여겼지요. 하지만 분이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 다가올 100일 동안 자신과 한 사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리라는 것을요. 사흘 뒤 분이는 거친 무명옷을 입고 머슴방 앞에 섰습니다. 혼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자리였지요. 잔치도 손님도 없이 그저 종들 몇이 구경 삼아 모여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분이가 저 바보한테 시집을 다 가네. 쉿, 작은 나리가 정한 일이야. 입 조심해. 돌석은 영문도 모른 채 마당에 끌려 나왔지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누가 옆구리를 찌르자 멍하니 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멍한 눈을 마주 보았지요. 이 사람도 한때는 이 집의 귀한 도련님이었을 텐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분이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시큰해졌지요. 그렇게 분이는 바보 머슴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지요. 그날 밤 분이는 첫날 밤을 맞이하러 머슴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한 가지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머슴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흙바닥에는 거적이 깔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집단이 쌓여 있었지요. 호롱불 하나가 가물거리며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분이는 문을 닫고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돌석은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지요. 분이가 들어오자 흠칫 놀라 더 깊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매를 피하는 짐승 같았지요. 무서워 마세요. 해치러 온 게 아니에요. 분이는 가만히 말했지요. 돌석은 멍한 눈으로 분이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저도 오늘부터 여기서 자게 됐어요. 우리 부부가 됐거든요. 돌석은 그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그저 분이를 빤히 보기만 했습니다. 첫날 밤이라지만 분이도 돌석도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요. 분이는 집단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돌석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때를 벗기면 제법 준수할 듯 했지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분이는 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지요. 돌석은 그 주먹밥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밥. 네, 밥이에요.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체하겠어요. 돌석은 주춤주춤 손을 뻗더니 주먹밥을 받아 허겁지겁 입에 넣었지요. 어찌나 굶주렸는지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많이 굶으셨구나. 누가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줬나 봐요. 분이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돌석이 밥을 먹다 말고 분이를 빤히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끝말만 따라 하던 바보가 처음으로 제 말을 한 것이었지요. 그것도 또박또박한 두 글자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고맙다고 하셨죠. 돌석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저는 안 가요.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히 들었지요. 고맙다고. 바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 가자 돌석은 집단에 몸을 뉘었습니다. 분이는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저 어둠 속에서 돌석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났을 무렵 돌석이 잠결에 무언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꽃밭에서 잠을 자고. 낮에 듣던 그 자장가였지요. 잠결에도 그 가락은 한 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 노래 누가 불러주던 노래일까?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걸까? 분이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락 뒤에 작은 말이 따라 붙었지요. 어머니. 분이는 숨을 멈추었지요. 어머니라니. 돌석이 잠결에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분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분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돌석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외양간으로 나갔습니다. 소똥을 치우고 쇠죽을 끓였지요. 다시 멍한 바보 머슴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간밤에 이른 꿈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간밤엔 분명 고맙다고 했는데, 어머니도 불렀는데, 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꿈이 아니었어. 분명 저 사람 안엔 누군가 살아있어. 분이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 안에는 무언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분이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부엌일을 했고, 밤이면 머슴방으로 돌아왔지요. 분이는 돌석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이가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마당에서 소란이 일었지요. 나가보니 돌석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름이 떨어뜨린 장부였습니다. 이 바보놈이 감히 어디다 손을 대. 놔, 이거 놔. 마름이 달려와 종이를 낚아챘지요. 넋 빠진 놈이 장부는 왜 들여다봐. 썩 비키지 못해. 돌석은 멍하니 물러섰지요. 그런데 분이는 보았습니다. 돌석의 눈이 그 종이 위의 글자들을 또박또박 좁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 사람이 글을 읽고 있어. 분명히 읽고 있었어. 분이는 속으로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 분이는 머슴방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인혁, 아까 그 종이에 적힌 글자 읽을 줄 아세요? 돌석은 대답이 없었지요. 분이는 부직갱이로 흙바닥에 글자 하나를 썼습니다. 사람 인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돌석은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돌석이 쓴 것은 똑같은 사람 인자였지요. 획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인혁 한 글자 더 써 보실래요? 이건 어때요? 분이가 다시 글자를 쓰자 돌석은 또 그대로 따라 썼습니다. 획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글자를 모르는 바보가
어찌 이리 반듯한 글씨를 쓸 수 있단 말인가요? 이건 그냥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붓을 잡아본 사람의 손이었지요. 분이의 머릿속에 3월 어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돌석이를 바보라고만 보지 말거라. 사람으로 보아주거라. 분이는 그제야 그 말의 뜻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지요. 바보로 보지 말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저 사람은 단순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정신이 갇혀 있을 뿐이었지요. 갇혀 있다면 꺼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내가 꺼내주면 되는 거야. 분이는 그날부터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차피 100일 뒤면 함께 팔려갈 운명. 그렇다면 이 사람의 갇힌 정신이라도 되찾아 주리라. 그것이 같은 천한처지가 된 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분이는 3월 어멈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3월 어멈은 행랑 끝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어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분이야. 분이는 주위를 살핀 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돌석이 아니, 그이가 글씨를 써요. 그것도 아주 반듯한 글씨를요. 잠결에는 자장가를 부르고 어머니를 찾아요. 3월 어멈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늙은 눈가가 파르르 떨렸지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3월 어멈이 이윽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야, 이 늙은이가 너에게만 말하마. 누구에게도 옮기면 안 된다. 네, 어멈. 저 아이는 바보로 태어난 게 아니란다. 분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누구보다 영민한 아이였어. 3살에 천자문을 떼고 7이 되던 해엔 시를 지었지. 큰나리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어쩌다 3월 어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12살이 되던 해부터였다.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더듬고 사람을 모자라보고 그렇게 점점 넋이 나가더구나. 열병 때문이 아니었나요? 다들 그리 알지. 하지만 이 늙은이는 알았어. 그게 그냥 병이 아니라는 걸. 병이라면 그리 한날 한시에 똑 떨어지듯 흐려지진 않아. 그럼 대체 무엇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일부러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3월 어멈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더 말하면 너도 나도 위험해진다. 어멈, 그래도. 분이야, 이 늙은이 부탁이다. 다만 한 가지만 명심하거라. 저 아이를 포기하지 말거라. 저 아이 안에는 아직 도련님이 살아있어. 내가 그 아이를 깨워줄 사람일지도 모른다. 제가요? 한낱 종인 제가요? 종이든 양반이든 사람을 살리는데 무슨 신분이 필요하겠느냐. 분이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3월 어멈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고 그만두었지요. 정신이 흐려진 게 병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요? 분이의 머릿속에 그날 밤 사랑채의 광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차를 태우던 판수. 이것만 없으면 이 집은 내 것이라던 그 말. 그리고 도현이 저놈도 곧 처리해야 한다던 말. 설마. 분이는 차마 그 생각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끔찍한 생각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분이는 머슴방으로 돌아와 돌석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헝클어진 머리를 가만히 쓸어 넘겼지요. 돌석은 흠칫했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분이는 처음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지요. 돌석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상하죠?
종인 제가 머스민 인역을 도련님이라 부르다니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돌석은 가만히 분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도련님을 다시 일으켜 드릴게요. 꼭이요. 인역 안에 갇힌 사람을 제가 꼭 꺼내 드릴게요. 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멍한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바보는 울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돌석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이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부터 분이의 은밀한 노력이 시작되었지요. 밤마다 흙바닥에 글자를 쓰고 돌석에게 따라 쓰게 했습니다.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릴 적 기억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더디었지요. 돌석은 멍하니 있다가 이따금 한 글자를 쓰거나 한마디를 뱉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 쓰는 글자가 하루하루 늘어갔지요. 분이를 보는 눈빛에도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끝말만 따라 하던 입에서 가끔 온전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분이. 어느 밤 돌석이 분이의 이름을 불렀지요. 또박또박 분명하게요. 분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저예요. 분이에요. 제 이름을 다 기억하시네요. 분이. 그래요, 분이요. 자꾸 불러보세요. 분이 고마워. 고맙긴요. 이렇게 말을 해주시니 제가 더 고마워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도련님. 힘낼게. 그 짧은 한마디에 분이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씻기는 듯 했습니다. 갇혀있던 사람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요. 분이는 마음속으로 굳게 확신했습니다. 100일 안에 반드시 이 사람을 되찾아 내리라고요. 하지만 분이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 머슴방을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마름이 며칠째 분이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곧 작은 날이 최판수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온해 보이던 100일의 시간에 첫 번째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지요. 분이의 정성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돌석은 제법 사람다워졌지요. 낮에는 여전히 멍한 머슴 행세를 했지만 밤이면 분이와 마주 앉아 또박또박 말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글자를 5개나 익혔어. 정말 잘하셨어요. 이 속도면 금방 글을 다 읽으시겠어요. 돌석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분이도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그런데 돌석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일을 물으면 어떤 것은 또렷이 기억하면서도 덜어는 까맣게 잊고 있었지요. 도련님, 어머니는 기억나세요? 어머니, 따뜻했어. 나를 안아주셨어. 그런데 얼굴이 흐릿해. 돌석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분이는 더 묻지 않았지요. 대신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떠올리면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분이가 여느 때처럼 흙바닥에 글자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지요. 마름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건장한 종 둘이 서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내년이 무슨 수작을 부리나 했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라. 며칠째 지켜봤다. 바보 머슴에게 그를 가르치고 무어라 소곤대고 천한 것이 감히 무슨 꿍꿍이냐.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들킨 것이었습니다. 마름은 흙바닥에 쓰인 글자들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걸 작은 날이께 고하면 내년 목이 성할 성시푸냐. 끌어내라. 종들이 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지요. 돌석이 그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났지요. 분이를 놔. 순간 마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바보 머슴이 또렷한 말을 했으니까요. 분이는 아차 싶었습니다. 돌석이 정신을 차렸다는 걸 들켜서는 안 되었지요. 이놈이 지금 말을? 분이는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저 제 이름을 따라 한 것뿐이에요. 이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바보일 뿐이라고요. 분이는 일부러 돌석을 떠밀었습니다. 돌석은 영문을 모른 채 비틀거렸지요. 분이의 눈빛을 본 돌석은 다행히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름은 미심쩍은 눈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지요. 바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아무튼 내년은 곳간에 가둬두겠다. 작은 나리께서 처분을 내리실 게다. 분이는 곳간으로 끌려갔습니다. 차디찬 흙바닥에 던져졌지요. 문이 밖에서 잠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분이는 두 팔로 다리를 감싸 안았지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돌석을 두고 온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지요. 도련님은 괜찮으실까? 나 때문에 도련님까지 의심받으면 어쩌지? 분이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루가 지났지요. 곳간에는 물 한 모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지요. 그런데 그날 밤 곳간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야, 자느냐. 3월 어멈이었습니다. 분이는 반가움에 문가로 기어갔지요. 어멈, 어떻게 오셨어요? 쉿, 조용히 하거라. 자, 이거라도 먹어라. 3월 어멈이 문틈으로 주먹밥과 물병을 밀어 넣었습니다. 분이는 눈물이 핑 돌았지요. 고맙습니다, 어멈. 분이야, 큰일 났다. 작은 나리가 노발대발이시다. 내년을 아니 너를 100일도 채우지 않고 당장 멀리 팔아버리겠다고 하신다. 분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돌석이가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걸 눈치채신 게야. 그러니 더 서두르시는 게지. 분이야, 내 말 잘 들어라. 이제 시간이 없다. 3월 어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목소리였지요. 이 늙은이가 그동안 가슴에 묻어둔 게 있다. 더는 묻어둘 수가 없구나. 오늘 너에게 다 말해주마. 어멈, 도련님이 바보가 된 건 병 때문이 아니다. 누군가 약을 먹였어.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을. 분이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누가 그런 짓을. 작은 날이다. 최판수, 그 사람이야. 큰나리가 살아계실 적부터 도련님께 몰래 약을 먹였어. 어린 도련님이 영민하니 자라면 가문을 온전히 물려받을 테고 그러면 자기 차지는 없어지니까. 그럼 큰나리께서는 3월 어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큰나리도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야. 작은 나리가 손을 쓴 게다. 어린 조카를 약으로 바보를 만들어 놓고 끝내는 형님마저 그렇게 도구로 보내 이 큰 가문을 통째로 삼킨 게지. 분이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차가운 웃음을 짓던 판수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어쩌면 이리도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요? 어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증거가 있나요?
큰나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친필로 유서를 남기셨다. 도련님이 적장자임을 밝히고 동생을 경계하라는 당부를 적으셨지. 그 유서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 어디에요? 어디에 숨기셨어요? 그것까진 나도 모른다. 다만 큰나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조상님이 지켜주실 게다라고. 그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구나. 조상님이 지켜주신다. 분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무언가 실마리가 될 것 같았지요. 어멈, 제가 그 유서를 찾을게요. 찾아서 도련님을 다시 일으켜 드릴게요. 그래, 그래야지. 분이야, 이 늙은이는 이제 늙고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라면 할 수 있어. 3월 어멈은 분이의 손을 문틈으로 가만히 잡았습니다. 부디 도련님을 부탁한다. 저 아이는 내가 젖을 물려 키운 아이야. 내 자식이나 다름없어. 부디 걱정 마세요, 어멈. 제가 꼭 지킬게요. 3월 어멈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분이는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꼈지요. 갇혀있던 몸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곳간 문이 열렸습니다. 분이는 다시 마당으로 끌려나갔지요. 그런데 마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종들이 웅성거리며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야? 왜들 그래? 분이가 묻자 한 종이 침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3월 어멈이 어젯밤에 돌아가셨대. 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자다가 조용히 가셨다는데 워낙 연세가 있으셨으니 참 좋은 분이셨는데. 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어젯밤만 해도 멀쩡히 곳간에 찾아왔던 3월 어멈이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도련님을 부탁한다 했던 그 어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죽다니요. 분이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죽음이 아니었지요. 3월 어멈이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분이에게 그 진실을 전했기 때문이지요. 누군가 그것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차올랐지요. 마당 저편에서 판수가 곰방대를 물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이와 눈이 마주치자 판수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스쳤지요. 그 웃음을 본 순간 분이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3월 어멈을 죽음으로 내몬 자가 누구인지를요. 분이는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분이는 그 자리에서 사라졌지요. 대신 결심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작은 나리, 두고 보십시오. 어멈의 하늘, 큰 나리의 원통함을, 도련님의 서름을 제가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분이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분이는 단순히 돌석을 가엾이 여기는 여종이 아니었지요. 한 가문에 빼앗긴 진실을 되찾으려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머슴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곳간에서 풀려난 뒤였지요. 판수는 분이를 당장 팔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배기를 채워 의심을 사지 않으려는 속셈이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판수의 실수였습니다. 분이에게 시간을 준 셈이었으니까요. 돌석이 분이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분이 어디 갔었어? 걱정했어. 정말 걱정했어. 분이는 돌석을 가만히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말했지요. 도련님, 이제 제가 다 알았어요. 도련님이 왜 이렇게 되셨는지, 누가 그랬는지 전부 다요. 돌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도련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이세요. 그리고 제가 도련님을 그 자리에 다시 세워드릴 거예요. 돌석은 한참 동안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내가 정말 바보가 아니야? 네. 도련님은 누구보다 영민한 분이세요. 잠시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이제 깨어나실 시간이에요. 그 말에 돌석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갇혀있던 한 사내의 영혼이 마침내 깨어나려 하고 있었지요. 100일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본인은 조심스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큰나리가 남긴 유서를 찾아야 했지요. 하지만 그 큰 집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분이는 3월 어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조상님이 지켜주실 게다. 조상님이라. 분이는 그 말을 곱씹었지요. 조상님을 모시는 곳이라면 이 집에서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바로 사당이었지요. 그러나 사당은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사당에 들어갔다가는 매를 면치 못할 일이었지요. 분이는 어떻게 하면 사당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리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분이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청지기 박서방이었지요. 본래 날 분이를 바라보던 그 죄지은 듯한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이는 박서방에게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지요. 며칠 뒤 분이는 우물가에서 혼자 있는 박서방을 발견했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레 다가갔지요. 박서방 어른. 분이로구나. 무슨 일이냐? 여쭐 게 있어서요. 큰나리께서 어떤 분이셨어요? 박서방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두레박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갑자기 그건 왜 묻느냐? 그냥요. 이 집에 오래 사셨으니 잘 아실 것 같아서요. 다들 인자하신 분이셨다던데. 박서방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지요. 인자하셨지. 종들에게도 따뜻한 분이셨어.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여러 마을을 다 먹이셨지. 그런 분이 그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갑자기요? 어디가 편찮으셨던 건 아니고요? 아니야. 그 전날까지도 정정하셨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리 되어 계셨지. 나는 지금도 그게 믿기지가 않는다. 박서방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분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박서방 어른, 혹시 도련님 일도 아세요? 어쩌다 그렇게 되셨는지. 순간 박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레박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나는 모른다. 아무것도 몰라. 박서방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보았지요. 그의 눈에 가득한 죄책감을요. 박서방은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일에 가담했을지도 모르지요. 분이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돌석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서방 어른이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해요. 박서방 그 사람. 돌석이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지요. 기억나세요? 도련님, 박서방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어요? 박서방 그 사람 늘 등이 굽어 있었어.
나를 볼 때마다 고개를 못 들었어. 또 뭐가 기억나세요? 약 쓴 약이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약을 줬어. 날마다 빠짐없이 먹으라고. 안 먹으면 혼난다고 했어. 분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돌석에 잠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약 때문에 도련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박서방 어른이 스스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누가 시켰어? 작은 아버지가 무서웠어. 박서방이 울면서 약을 줬어. 울면서 약을 주었다. 분이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서방도 어쩌면 피해자일지 몰랐지요. 판수의 협박에 못 이겨 어린 도련님께 약을 먹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에 평생을 짓눌려 살아온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박서방 어른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분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박서방의 죄책감을 건드린다면 어쩌면 그가 진실을 털어놓을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오히려 판수에게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분이는 신중해야 했지요. 다음 날 분이는 다시 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곧장 본론을 꺼내지 않았지요. 대신 슬쩍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박서방 어른, 3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큰나리께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다고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요. 박서방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분이는 모르는 척 자리를 떴지요. 그 말 한마디가 박서방의 가슴에 깊이 박히기를 바라면서요. 과연 그 말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이 머슴방을 찾아왔지요. 그는 사방을 살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이야, 너 무언가 알고 있는 게냐? 박서방 어른이야말로 무언가 알고 계시잖아요. 분이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나는 죄인이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박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흐느끼며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작은 나리가 시켰다. 안 하면 내 식솔들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처자식이 인질로 잡힌 셈이었지. 나는 그저 종놈일 뿐인데 어찌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도련님께 약을 먹이신 거군요. 그래. 어린 도련님께 날마다 약을 다 먹였다. 정신이 흐려지는 독한 약을 그 어린 것이 점점 바보가 되어가는 걸 두 눈으로 보면서도 나는 멈추지 못했다. 그 죄를 어찌 다 갚겠느냐. 박서방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박서방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박서방 어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죄를 씻을 기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큰나리께서 남기신 유서가 있대요. 도련님이 진짜 적장자라는 걸 밝히는 유서요. 그걸 찾으면 도련님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박서방 어른, 도와주세요. 박서방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내가 돕겠다. 이 죄 많은 목숨 마지막으로 옳은 일에 쓰마. 무얼 하면 되느냐? 사당에 들어가야 해요. 큰나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조상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남기셨대요. 저는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봐요. 유서가 사당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하긴 큰나리께서는 무슨 말씀이든 그냥 흘리는 법이 없으셨지. 박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당이라면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제사 준비를 도맡아 왔으니까. 내일 밤 모두가 잠든 뒤에 너를 데려가마. 분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침내 실마리가 잡힌 것이었지요. 적이라 여겼던 사람이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서방 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죄 많은 늙은이가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것뿐인데 무슨 말이냐. 다만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한다. 작은 나리는 눈과 귀가 많아. 들키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야. 박서방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사실은 작은 나리가 요즘 나를 부쩍 의심하신다. 며칠 전에는 따로 부르시더니 내 처자식 안부를 들먹이며 으름장을 놓으시더구나. 늙은 것이 딴 맘 먹으면 식솔이 어찌 될지 알지? 하시면서 말이다. 식솔을 인질 삼으려는 거군요. 그래. 그러니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다. 작은 나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척이라도 해야 처자식이 무사하니까. 분이는 박서방의 처지가 딱했지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불안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판수가 박서방을 저리 올가매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박서방이 다시 판수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었으니까요. 분이는 그 불안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박서방이 돌아간 뒤 분이는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석의 얼굴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도련님,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요. 100일이 다 차기 전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분이야, 혹여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해지는 거잖아. 돌석의 목소리에는 분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바보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걱정할 줄도 알게 된 것이었지요. 분이는 빙긋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도련님만 믿어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요. 분이야, 내가 꼭 기억을 다 되찾을게. 그래서 너를 이런 데서 고생 안 하게 해줄게.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지금도 행복한 거려. 도련님이 한마디씩 말을 되찾을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 말에 돌석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지요. 비록 한쪽은 천한 종이었고 다른 쪽은 바보 행세를 하는 머슴이었지만 그 마음만은 그 어떤 양반보다 귀하고 단단했습니다. 이튿날 분이는 종일 가슴을 졸였습니다.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드디어 사방이 어두워지고 온 집안이 잠들었습니다. 약속한 시각 박서방이 머슴방 앞에 나타났지요. 분이야, 가자. 도련님도 함께 가시는 게 좋겠다. 세 사람은 발소리를 죽이며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린 칠흑 같은 밤이었지요. 분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유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당의 낡은 문이 삐걱 하고 열렸습니다. 사당 안은 향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위패들이 가지런히 모셔져 있었지요. 박서방이 호롱불을 들어 사방을 비추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나. 박서방 어른, 조용히요. 누가 들으면 큰일 나요. 알았다, 알았어. 한데 이 넓은 사당에서 종이 한 장을 어찌 찾누. 큰나리께서 조상님이 지켜주신다 하셨으니 위패 가까운 곳일 거예요. 위패부터 차근차근 살펴봐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도련님, 이쪽을 좀 봐 주십시오. 분이는 위패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돌석도 떨리는 손으로 함께 더듬었지요. 그런데 한참을 뒤져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이의 마음이 조급해졌지요. 이상해요. 분명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때였습니다. 돌석이 가장 높은 곳에 모셔진 위패 앞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 위패에는 현고학생부 군신이라 적혀 있었지요. 바로 큰날이 도현의 아버지 위패였습니다. 아버지. 돌석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돌석은 홀린 듯 그 위패로 다가갔지요. 그러더니 위패 뒤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무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뭔가 있어. 손에 딱딱한 게 다. 돌석의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위패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 아래 작은 틈이 있었지요. 그 틈에서 돌석은 기름종이로 싼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분이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이건 박서방이 호롱불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기름종이를 펼치자 누렇게 바랜 서찰이 나타났지요.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나의 적장자는 도현이니 이 가문의 모든 것은 마땅히 도현에게 돌아가야 한다. 내 동생 판수를 경계하라. 그가 검은 마음을 품었으니 만일 내가 이 글을 쓴 날로부터 며칠 안에 죽거든 그것은 병사가 아니라 동생의 손에 든 독이니라. 분이는 글을 읽어 내려가다 목이 메었습니다. 큰나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동생의 검은 마음을 알면서도 미처 막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도련님, 이거예요. 큰나리께서 남기신 유서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걸 남기셨어. 나를 잊지 않으셨어. 그럼요. 큰나리께서는 끝까지 도련님을 지키려 하셨어요. 분이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석도 그 유서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지요. 박서방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큰나리는 참으로 영민한 분이었지요. 동생 판수가 유서를 찾아 없앨 것을 미리 내다보셨지요. 그래서 한 통은 사랑채에 두어 판수가 태우게 내버려 두고 진짜는 이렇게 사당 깊숙이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판수가 그토록 형님의 흔적을 지웠어도 진실은 끝내 살아남은 셈이었지요. 큰날이 이 죄인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제라도 도련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분이는 거기서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유서의 글귀를 한 자도 빠짐없이 속으로 외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나의 적장자는 도현이니 내 동생 판수를 경계하라. 분이야, 무얼 하느냐. 어서 나가야 한다. 잠깐만요. 박서방 어른. 만에 하나 이 유서를 빼앗기더라도 제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빼앗기지 않으니까요. 분이는 글귀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날짜 하나, 글자 하나까지 가슴에 새겼지요. 그 신중함이 훗날 모든 것을 뒤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 사람은 사당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증명할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었지요. 이제 이 유서를 관아에 가져가 판수의 죄를 밝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한 종과 바보 머슴 그리고 늙은 청지기의 말을 과연 관아에서 믿어줄까요? 분이는 고민했습니다. 무언가 힘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지요. 박서방 어른, 혹시 큰날이 친척 중에
도와주실 만한 분이 안 계실까요? 친척이라 가만히 있자. 박서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웃 고을에 김좌수라는 분이 계신다. 큰나리와 먼 친척이고 고을에서 행세께나 하시는 분이지. 그분이라면 도와주실지도 모른다. 믿을 만한 분이세요? 글쎄다. 직접 뵌 지가 오래라 잘은 모르겠다만 그래도 같은 핏줄이니 모른 척이야 하시겠느냐. 그럼 그분을 찾아가요. 지금으로선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이튿날 분이는 박서방을 통해 김좌수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큰나리의 유서를 찾았으니 도와달라는 전갈이었지요. 분이는 조심스레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김좌수에게서 답이 왔지요. 한번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든든한 후원자를 얻는가 싶었지요. 하지만 분이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함정이었는지를요. 약속한 날, 분이는 돌석과 함께 이웃 고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김좌수의 집에 도착한 순간, 분이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요. 대문 앞에 낯익은 가마가 한 채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판수의 가마였지요. 도련님, 저 가마 저건 작은 나리 가마예요. 분이야, 그럼. 이런 함정이었어요. 도련님, 어서 피해요. 빨리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방에서 건장한 종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분이와 돌석은 순식간에 둘러싸였습니다. 안에서 판수가 곰방대를 물고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어리석은 것. 김좌수가 누구 편일 줄 알고 찾아왔느냐. 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좌수는 처음부터 판수와 한패였던 것이지요. 분이가 보낸 전갈은 고스란히 판수의 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유서 이리 내놓아라. 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분이는 유서를 품에 꼭 안았지요. 안 됩니다. 이건 큰나리의 유언이에요. 절대 드릴 수 없어요. 작은 나리야말로 이 집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감히 천한 것이, 내까지 것이 누구 앞에서 혀를 놀리느냐. 판수가 눈짓을 하자 종 하나가 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멍하니 서 있던 돌석이 갑자기 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분이를 건드리지 마. 돌석이 또렷하게 소리쳤습니다. 판수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호, 이놈이 말을 하는구나. 역시 정신이 돌아오고 있었어. 그러니 더더욱 살려둘 수 없지. 판수의 신호에 종들이 돌석을 덮쳤습니다. 돌석은 분이를 지키려 안간힘을 썼지요. 하지만 여럿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종들이 돌석을 마구 짓밟았지요. 도련님, 안 돼요. 제발 그만해요. 사람 죽어요. 분이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돌석의 몸이 갑자기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흘렀지요. 발작이었습니다. 약 기운에 시달린 몸이 충격을 받자 무너진 것이었지요. 으아. 도련님, 정신 차려요. 저예요, 분이에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돌석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땅을 뒹굴었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도 닿지 않는 듯 했지요. 방금 전까지 또렷이 말하던 사람이 다시 넋이 나간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었지요. 그 광경을 본 판수가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보아라. 결국 바보는 바보일 뿐이야. 잠깐 정신이 든 것 같았어도
이렇게 다시 무너지는 게다. 분이는 발작하는 돌석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도련님. 제가 있어요. 제가 곁에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놈은 다시 바보가 됐으니 됐고, 이제 문제는 그 유서로구나. 여봐라, 어서 저 계집에게서 유서를 빼앗아라. 한 치도 남김없이 뒤져라. 종들이 다시 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분이는 발작하는 돌석을 아는 채 유서만은 빼앗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종 하나가 분이의 품을 거칠게 뒤졌지요. 분이는 끝까지 유서를 지키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여러 손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종 하나가 분이의 품을 거칠게 뒤져 기어이 기름종이로 싼 유서를 빼앗고 말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작은 날이 여기 있습니다. 이리 내놓아라. 판수가 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펼쳐 있더니 차갑게 웃었지요. 하하, 이것이로구나. 형님의 마지막 바라기. 이깟 종이 한 장이 무얼 할 수 있겠느냐. 분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찾은 유서를 눈앞에서 빼앗기고 만 것이었지요. 안 됩니다. 그건 큰나리의 유언이에요. 돌려주세요. 돌려달라? 어리석은 것.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다. 판수는 품에서 부시를 꺼내더니 유서 귀퉁이에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분이는 비명을 질렀지요. 안 돼요. 하지만 판수는 멈칫하더니 다시 유서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아니지. 이건 잘 두었다가 내년이 보는 앞에서 태워주마. 그래야 내 절망이 완성될 테니. 여봐라, 두 연놈을 끌고 가라. 분이는 끌려가면서도 절규했습니다. 그 유서는 절대 못 태웁니다. 큰나리의 진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하하, 끝까지 입만 살았구나. 종이가 한 줌재로 변하고 나면 내 진실도 함께 사라질 게다. 판수는 비웃으며 돌아섰지요. 분이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당에서 그토록 어렵게 찾은 유서를 이제 판수의 손에 고스란히 넘겨주고 만 것이었으니까요. 발작한 돌석은 정신을 잃었고 든든한 증거였던 유서마저 빼앗겼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사로잡혀 끌려갔지요. 하지만 판수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 유서의 글귀가 이미 분이의 머릿속에 한 자도 빠짐없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요. 빼앗긴 것은 종이었을 뿐 진실은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100일을 며칠 앞둔 그날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 보였습니다. 과연 분이는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집으로 끌려온 분이와 돌석은 다시 곳간에 갇혔습니다. 돌석은 발작 끝에 정신을 잃고 늘어져 있었지요. 분이는 그런 돌석을 곁에 뉘고 밤새 지켰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눈 좀 떠보세요. 하지만 돌석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그의 식은땀을 닦아주며 나직이 속삭였지요. 제 잘못이에요. 괜히 김좌수를 믿어서 도련님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유서까지 빼앗기고 말았어요. 분이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토록 애써 깨워놓은 사람이 다시 무너졌고 어렵게 찾은 유서마저 판수의 손에 넘어갔으니까요. 그런데 판수는 분이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판수가 도리어 선수를 친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씨 댁 여종 분이는 어디 있느냐? 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판수가 거짓 슬픔에 잠긴 얼굴로 서 있었지요. 날이 바로 저 계집입니다. 저 계집이 형님께 탕약을 잘못 올려 돌아가시게 했지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안을 망치려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어서 잡아가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본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것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우리 집 종들이 다 보았다. 안 그러냐? 예, 그렇습니다. 보았습니다요. 판수의 눈짓에 종들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은 기가 막혔지요. 여러분, 어찌 거짓을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 큰날 있게 탕약을 올렸단 말입니까? 하지만 아무도 분이의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다들 판수가 무서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포졸들이 분이를 오랏줄로 묶었습니다. 억울합니다. 큰나리를 해치고 도련님을 바보로 만든 진짜 흉수는 따로 있습니다. 닥쳐라. 한낱 종이 누구를 모함하려 드느냐. 관아에 가서 죄를 자백하게 될 것이다. 분이는 그렇게 관아로 끌려가 옥에 갇혔습니다. 차디찬 옥바닥에 앉아 분이는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았지요. 3월 어멈은 죽었고 돌석은 다시 무너졌고 유서는 빼앗겼고 자신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내가 무얼 할 수 있을까? 한낱 종인 내가 저 막강한 작은 나리를 어떻게 이긴단 말인가?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꺾이는 순간이었지요. 차라리 모른 척 살았더라면 이런 고초는 겪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분이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3월 어멈이었지요. 귀한 것은 핏줄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그 마음이니라. 분이는 그 말을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 분이가 돌석을 바보가 아닌 사람으로 보았기에 그를 깨울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지금 무너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포기하면 도련님은 영영 바보로 남아. 큰나리의 원한도 어멈의 한도 풀리지 못해. 분이는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어멈, 보고 계시죠? 저 절대 포기 안 해요. 유서는 빼앗겼지만 그 글귀는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한 자도 빠짐없이요. 그랬지요. 분이는 사당에서 유서를 찾던 그날 밤 만일을 대비해 그 내용을 통째로 외워두었던 것입니다. 빼앗긴 것은 종이었을 뿐 진실은 분이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편 그 무렵 곳간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정신을 잃었던 돌석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눈을 뜨자마자 분이를 찾았습니다. 분이는 어디 있어? 분이야, 어디 있는 거야? 하지만 곳간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텅 빈 어둠뿐이었습니다. 분이가 없어 나만 두고 어디로 간 거야? 결국 나 때문에 분이가 끌려간 거야. 돌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분이가 자신을 지키려다 발작하는 자기를 끌어안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제 몸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처지에 끝까지 자신을 사람으로 믿어주던 그 얼굴이요. 분이가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나는 더 이상 바보로 있을 수 없어. 분이를 저대로 둘 순 없어. 그 순간 돌석의 흐릿하던 눈에 또렷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약 기운에 짓눌린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었지요.
한 번 깨어났던 사람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돌석은 곳간에서 홀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하나씩 돌아왔지요. 아버지의 자상한 얼굴, 어머니의 따뜻한 품, 글방에서 글을 읽던 어린 시절,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건네던 쓴 약의 기억까지도요. 이제 다 기억나. 나는 최도현. 이 가문의 적장자다.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해치고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돌석은, 아니 도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분이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듯이 이제 자신이 나설 차례였습니다. 도현은 곳간 문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며칠째 감시가 느슨한 상태였지요. 도현은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곳간 뒤편의 낡은 널빤지 하나가 헐거웠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과연 그 널빤지는 여전히 헐거웠지요. 도현은 그것을 조심스레 뜯어내고 곳간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박서방의 거처였습니다. 도현이 나타나자 박서방은 깜짝 놀랐지요. 또 도련님, 정신을 차리셨습니까?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꿈이 아닐세, 박서방. 똑똑히 보게, 내가 멀쩡히 정신이 들었네. 자네가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약을 먹였다는 것도, 이제 내 편이라는 사실도 다 아네. 박서방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도련님,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흑흑. 지난 일은 됐네. 자네도 처자식을 지키려 어쩔 수 없었던 게지. 지금은 분이를 구하고 작은 아버지의 죄를 밝히는 것이 먼저야. 그런데 박서방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도련님, 한 가지 알을 것이 있습니다. 작은 나리께서 며칠 전 제 처자식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딴 마음 먹지 못하도록 볼모로 잡으신 것이지요. 그러니 소인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도현의 눈빛이 깊어졌지요. 박서방이 결정적 순간에 입을 열지 못할까봐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히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자네 식솔은 내가 먼저 찾아 빼내겠네. 작은 아버지가 사람을 가둘 만한 곳이 어디겠나. 내가 어릴 적 뛰놀던 이 집이야. 모르는 구석이 없네. 도현은 그날 밤 옛 기억을 더듬어 집 뒤편에 외딴 헛간을 찾아갔지요. 과연 그곳에 박서방의 처자식이 묶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그들을 풀어 믿을 만한 이웃에게 피신시켰지요. 이튿날 도현은 박서방에게 그 소식을 전했지요. 자네 식솔은 이제 안전한 곳에 있네. 작은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야. 그러니 이제 자네는 마음 놓고 진실을 말할 수 있네. 박서방은 도현의 손을 부여잡고 흐느꼈습니다. 도련님, 이 은혜를 어찌 소인.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분부만 내리십시오. 고맙네. 한데 작은 아버지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 위세에 눌릴 게야. 무언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그 말에 박서방이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도련님, 사실은 소인이 감추어 둔 것이 있습니다. 큰나리께서 돌아가시던 날 밤, 작은나리께서 탕약에 타셨던 그 독약 봉지를 소인이 몰래 주워 숨겨 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쓸 때가 있으리라 여겼지요. 도현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무어라, 그 독약 봉지가 아직 있단 말인가? 예. 소인의 거처 마룻장 밑에
깊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것과 소인의 증언이면 작은 나리도 더는 발뺌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빼앗긴 유서는 없었지만 분이가 외운 글귀와 박서방의 증언, 그리고 그 독약 봉지가 있었지요.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좋네. 내일 분이의 재판이 열린다 들었네.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세. 박서방, 그 독약 봉지를 단단히 챙겨두게. 예, 도련님. 도현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빼앗긴 자리를 되찾고 자신을 살려 낸 분이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100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졌던 그 순간, 진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분이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지요.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최씨 가문의 여종이 큰나리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기 때문이지요. 분이는 오랏줄에 묶인 채 마당 한가운데 꿇어 앉았습니다. 며칠 옥살이의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사또가 자리에 앉자 판수가 거짓 비통한 얼굴로 나섰습니다. 사또 나리, 저 계집이 바로 제 형님을 해친 흉악한 죄인입니다. 부디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연, 내가 탕약에 독을 넣어 주인을 해쳤느냐?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답했지요. 아닙니다, 사또. 저는 결단코 큰나리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큰나리를 해친 진짜 흉수는 바로 저기 계신 최판수, 작은나리입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판수의 얼굴이 시뻘개졌지요. 저런 미친 것이. 사또, 보십시오. 저 계집이 죄를 면하려 양반을 모함하지 않습니까? 천한종의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그렇구나. 천한 것이 양반을 모함하다니 죄가 더 무겁다. 여봐라, 저 계집에게 매를 쳐라. 사또가 판수의 편을 들었습니다. 포졸들이 매를 들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소리 난 쪽을 돌아보았지요. 그곳에는 헝클어졌던 머리를 단정히 빗은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비록 누더기를 걸쳤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바로 도현이었습니다. 바보 머슴 돌석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늘 멍하니 침을 흘리던 그 바보가 꼿꼿이 서서 또박또박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또 소인은 바보 머슴 돌석이 아닙니다. 소인은 이 가문의 적장자 최도현입니다. 도현이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당당한 걸음걸이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저놈이 미쳤구나. 바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판수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도현은 판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작은 아버지, 제가 바보로 보이십니까? 작은 아버지께서 제게 먹이신 약 때문에 10년을 넋놓고 살았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깨어났습니다. 닥쳐라. 증거도 없이 무슨. 제가 적장자라는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도현이 웃옷을 풀어 등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에는 점 3개가 나란히 박혀 있었지요. 제 등에는 태어날 때부터 점 3개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산 종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요. 나이 든 종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어릴 적 도련님 등에 점 3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도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나직이 부르기 시작했지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꽃밭에서 잠을 자고 그 가락에 마당에 있던 늙은 종 몇이 눈물을 흘렸지요. 분명 큰마님이 어린 도련님께 불러주시던 자장가였으니까요. 이제 도현이 진짜 적장자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또나리. 제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친필로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그 유서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지요. 그래, 그 유서가 어디 있느냐? 도현의 얼굴에 그늘이 스쳤습니다. 그것이 며칠 전 작은 아버지에게 빼앗겼습니다. 하하, 들으셨습니까, 사또? 유서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 빼앗겼다 하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은 유서를 핑계 삼는 것이지요. 판수가 의기양양하게 외쳤지요. 분위기가 다시 판수에게 기울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분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서는 빼앗겼으나 그 글귀는 제가 한 자도 빠짐없이 외우고 있습니다. 사또나리, 들어주십시오. 분이는 눈을 감고 또박또박 읊기 시작했지요. 나의 적장자는 도현이니 이 가문의 모든 것은 마땅히 도현에게 돌아가야 한다. 내 동생 판수를 경계하라. 그가 검은 마음을 품었으니 만일 내가 이 글을 쓴 날로부터 며칠 안에 죽거든 그것은 병사가 아니라 동생의 손에 든 독이니라.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사또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동생의 손에 든 독이라 큰나리께서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셨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큰나리께서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이 유서를 쓰셨고 정확히 그 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악하듯 소리쳤지요. 거짓말이다. 저 계집이 지어낸 헛소리야. 유서도 없이 외웠다는 말을 어찌 믿는단 말입니까? 그런 유서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소. 판수의 반격이었습니다. 물증이 없으니 우길만도 했지요. 사또도 다시 머뭇거렸습니다. 하긴 유서가 없으니 그 말을 어찌 다 믿겠는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렸다 여긴 판수가 그만 결정적인 실언을 하고 말았지요. 그렇소, 그 유서는 내 손으로 다 태웠는데 어디서 한 글자라도 남아있단 말이오. 말을 내뱉은 순간 판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당이 다시 술렁였지요. 방금 무어라 하였느냐? 유서를 내 손으로 태웠다고? 사또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판수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요. 아니 그것이. 애초에 있지도 않은 유서를 어찌 내 손으로 태운단 말이냐. 내 입으로 유서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내가 없앴음을 자백한 것이 아니냐. 도현이 한 걸음 나서며 외쳤습니다. 작은아버지, 그 사랑채에서 태우신 유서는 제 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가 없앨 것을 미리 아시고 일부러 두신 한 통이었습니다. 진짜 유서는 사당에 따로 숨겨두셨지요. 그날 밤 한밤중에 서차를 태우며 이것만 없으면 이 집은 내 거지라 중얼거리신 것까지 제 아내 분이가 다 보고 들었습니다. 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것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살인의 증거는 아직이었습니다. 판수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지요. 서차를 태운 것이 무슨 죄란 말이오. 형님을 독살했다는 증거는 어디 있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당 한쪽에서 구분 등의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청직이 박서방이었지요. 그런데 박서방은 도현 쪽이 아니라
판수 앞에 가 엎드렸습니다. 작은 나리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일만 했을 뿐 독인이 뭐니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요. 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서방이 판수 편으로 돌아선 것이었지요. 판수의 입가에 다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보시오, 사또. 10수년 우리 집 청지기도 모르는 일을 어찌 저들이 안단 말이오. 도현은 박서방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차분히 말했지요. 박서방, 이제 자네 식솔은 안전한 곳에 있네. 작은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야. 더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네. 박서방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10수년을 짓눌러 온 죄책감과 식솔을 지키려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박서방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판수 앞에서 물러나 사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이제 다 아랩니다. 방금 한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작은 나리가 제 처자식을 볼모로 잡고 위증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식솔이 무사하니 더는 거짓을 고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놈이. 판수가 길길이 날뛰었지요. 박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작은 나리께서 소인을 시켜 어린 도련님께 매일 정신을 흐리는 약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나리께서 돌아가시던 날 밤, 작은 나리께서 손수 탕약에 독을 타시는 것을 소인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날 소인은 그 독약 봉지를 몰래 주워 숨겨두었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박서방이 품에서 작은 종이 봉지를 꺼내 사또 앞에 바쳤습니다. 마당이 발칵 뒤집혔지요. 사또가 그 봉지를 받아 살피더니 노여움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을 해하는 독이로구나. 약방 주인을 불러 대조하면 출처가 밝혀질 것이다. 최판수, 이래도 발뺌하겠느냐? 판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유서를 태웠다는 자신의 실언, 분이가 외운 글귀, 박서방의 증언, 그리고 독약 봉지까지. 모든 것이 판수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최판수, 친형을 독살하고 어린 조카를 약으로 폐인을 만들고 가문을 찬탈한 죄. 그것도 모자라 죄 없는 종에게 누명까지 씌웠으니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포박하라. 포졸들이 판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판수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지요. 그 옆에서 한패였던 김좌수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판수가 마침내 죄인의 몸이 되어 끌려가는 순간이었지요. 사또가 분이의 오랏줄을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도현이 한달음에 달려와 분이를 부축했지요. 분이야,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세요? 정신을 다 차리신 거예요. 그래, 분이야. 다 내 덕분이야. 내가 나를 사람으로 봐주었기에 내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온 것이지요. 그 후 도현은 가문의 주인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빼앗겼던 땅과 재산도 모두 돌아왔지요. 죄를 뉘우치고 진실을 밝힌 박서방은 용서받아 다시 가문의 살림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선언했지요. 나를 다시 살려낸 사람은 분이입니다. 천한 종이라 손가락질 받던 이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이지요. 나는 분이를 내 정실로 맞이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양반이 종을 아내로 맞이한다니
세상에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현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신분이 무엇 그리 대단합니까? 핏줄이 값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아주는 그 마음이 귀한 것이지요. 분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마침내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100일 전 잔치도 손님도 없이 머슴방 앞에서 떠밀리듯 올렸던 그 혼례와는 전혀 달랐지요. 온 마을이 모여 축하했고 분이는 곱게 단장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바보 머슴에게 천한종으로 떠밀려 갔던 분이가 100일 만에 당당히 안방마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머슴방에 들어서던 그 첫날 밤을 기억하시는지요? 두려움에 떨던 부엌대기는 이제 한 가문의 안주인이 되어 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아들, 딸을 낳고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도현은 아버지가 그러했듯 인자한 주인이 되어 흉년에는 곳간을 여러 마을을 먹였지요. 분이는 그 곁에서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가끔 돌아가신 사몰 어멈을 떠올렸습니다. 어멈, 보고 계시지요? 제가 어멈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던 그 가르침.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분이는 돌석을 그저 바보로만 여겼을 것이고 한 사람의 빛나는 운명도 영영 어둠 속에 묻혔을 테지요. 귀한 것은 핏줄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빼앗긴 가문을 되찾고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고 천한종을 귀한 안방마님으로 만들었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분이와 도현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